마인드 체인지, 수전 그린필드 지음, 이한음 옮김, 북라이프, 제7장, 뇌는 어떻게 마음이 되는가, 우리를 인간으로 구별짓는 것. 나에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본 그 소녀는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를 질문한 것이다. 강력한 새로운 신경과학 기술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그 질문 자체가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말이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 중추신경계가 대단히 다양한 기능을 하고 그것도 아주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모든 신경 활동을 작동한다 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층위에서는 프로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나 안다. 그 약물의 주된 작용은 화학물질 전령의 하나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세로토닌 가용성 증가가 어떻게 우울이라는 주관적인 비참한 기분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아무튼 세로토닌은 그저 하나의 분자일 뿐이다. 그 안에 행복을 담고 있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 즉 세로토닌이 단역배우로 활동하는 무대인 뇌세포 회로다. 세로토닌은 사실 강력하지만 적절한 시나리오 아래에서 작동할 때에만 그렇다. 텅 빈 대기실에서 홀로 자기 대사를 암기하는 배우처럼 신경 전달 물질과 그 밖의 생체 활성 신호 전달 분자들은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다른 배우들, 배경, 자신이 맡은 대사가 어떤 결과나 관계를 낳도록 명확히 이어지는 사건들의 사슬이 필요하다. 세로토닌과 우울증의 사례에서는 프로작을 먹기 시작한 때부터 치료 효과가 느껴지는 때까지 적어도 10일이라는 시간 지체가 있다. 만약 상쾌함이 세로토닌 분자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면 그 약을 먹은 즉시 효과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우울증 완화가 신경 전달 물질 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그것이 작용하는 주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도 그리고 주변 세포에 직접 작용한 결과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보다는 긴 시간에 걸쳐 폭넓은 신경망 내에서 무언가 더 복잡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신경 전달 물질과 그 표적 분자의 결합이 마치 악수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제 상대방이 당신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어서 악수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이윽고 당신의 손은 둔감해지고 심지어 감각을 아예 잃어버릴 수 있으며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면 더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분자 표적도 마찬가지다. 프로작을 먹으면 당사자의 뇌에 있는 수용체는 매일 가차없이 분비되는 엄청난 양의 세로토닌에 맹폭격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둔감해질 것이다. 학술적으로는 탈민감화라고 한다. 이것은 탈민감화가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런 물리화학적 뇌 메커니즘이 행복이나 슬픔 같은 주관적인 감각으로 실제 어떻게 번역되는가는 설령 신경과학의 유일한 수수께끼는 아닐지라도 가장 큰 수수께끼들 중 하나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 헨리 마시는 런던의 저명한 신경외과의다. 그는 종종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전에 대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했을 때 정확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섬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뇌에는 통각 수용체가 전혀 없다.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환자가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뇌 수술을 하는 일이 꽤 일반화됐다. 헨리는 더 나아가 수술실에 놓인 폐쇄회로 TV를 통해 환자에게 수술 과정 전체를 지켜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뇌가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헨리의 수술실과 프로작을 먹은 환자 사례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호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를 통해 유명해진 이 용어는 뇌 기능이라는 물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이라는 포도주로 바뀌는지를 놓고 현재 우리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하지만 뇌가 어떻게 의식을 생성하는지 이해하려면 아무리 가설에 불과하더라도 적어도 흡족한 설명이 가능한 어떤 개념을 지닐 필요가 있다. 그것은 수학 공식일까? 뇌 영상일까? 아니면 과학소설의 세계에 더 가까운 무엇일까? 이 가능성 중 조금이라도 적절하거나 충분해 보이는 것조차 없다.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종류의 답이 필요한지 알기 전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은 실리콘 기반의 인공지능에서 해답을 구해왔다. 컴퓨터 성능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 그 분야의 현안은 지능 부분, 즉 I보다는 인공 부분, 즉 A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떻게 해야 컴퓨터를 진짜 생물의 뇌에 맞먹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은 지금도 뇌가 컴퓨터처럼 작동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곤 한다. 그렇게 전제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생물학적 개에서 출발하여 인공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인공 시스템에서 시작하여 생물학적 개로 나아갈 수도 있다. 생물학적 현상에서 시작한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리콘 기반의 장치에 모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습, 기억, 더 나아가 의식 자체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모형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면서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밖의 특징들은 내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사례로 삼은 비행의 모형은 중력에 도전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깃털과 부리는 다룰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식의 모형을 구축하려면 물리적인 뇌와 몸에서 일어나는 주요 과정들과 부차적인, 즉 무시할 수 있는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굳이 모형을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반대로 인공 시스템에서 시작하여 학습, 기억, 의식 같은 인지 과정의 생물학을 규명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레이 커즈와일, 줄리오 토노니, 크리스토프 코크 같은 여러 분야의 쟁쟁한 과학자들은 복잡성을 중시한다. 결국 뉴런망의 진정한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점점 더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 간다면 의식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출현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과학소설에서 가장 남용되는 존재인 의식을 지닌 로봇도 현실이 되리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신경과학의 밑바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신경계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고 섬세한 화합물들이 짧은 기간 존재하다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르게 조합되어 놓여진 맥락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중추신경계의 다양한 신경화학은 질이 양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화학물질과 우리 뇌를 조절하는 복잡한 동역학이 단순히 계산하는 차원을 넘어서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뉴런은 자기 주변의 미시 환경, 중간 환경, 거시 환경과 별개로 움직이고 경직된 양상으로 규칙적인 행동을 하는 언제든 끼워 넣을 수 있는 고정된 부품이 아니라 비범한 가소성을 펼칠 수 있는 고도로 역동적인 실체다. 연합한 뉴런들 사이에 강렬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컴퓨터의 고정된 회로와 전혀 다르다. 실리콘 부품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집적시킨다고 해도 그 기본 단위가 특유의 부단한 가소성 및 민감성을 가능하게 하는 온갖 화학물질과 생화학적 역동성을 갖춘 뉴런의 정확한 복제물이 아니라면 동일한 효과를 일으킬 수 없다. 게다가 뇌 바깥에는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몸 전체가 있다. 얼마 전 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뇌와 나머지 몸 사이를 오가는 이 화학물질 신호들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신체 표지라고 했다. 신경계, 뇌분비계, 면역계, 몸의 3대 제어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호작용이 없다면 우리는 생물학적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다. 설령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플라세보 효과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라세보 효과는 생각,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뉴런 사건이 건강, 즉 면역계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의식을 지닐 강력한 후보가 될 만큼 복잡한 인공장치를 개발한다고 상상해보자. 더 나아가 그 장치가 튜링 검사를 통과한다고 하자. 튜링 검사는 정보기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이 고안한 가상의 검사법이다. 공정한 관찰자가 인간의 답변인지 기계의 답변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기계는 이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공학적 업적이라고 할 그런 인공 시스템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지 알아보려 애쓸 것이다. 의식을 지닌 이 정교한 컴퓨터가 의식이라는 주관적인 느낌이 객관적인 물리적 시스템에서 실제로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일까? 질문에 답하는 것이 컴퓨터인지 인간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자체는 의식의 모호한 내면 상태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의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출현하는지 말이다. 어쨌거나 이 이야기들은 모두 가정이다. 아직 튜링 검사를 통과한 기계는 없다. 이 접근법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일종의 의식을 지닌 기계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는 이들로서는 고인이 된 스튜어트 서덜랜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흥분되는 목표일 것이다. 그는 컴퓨터가 자신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달아난다면 컴퓨터가 의식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물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수수께끼에 개념상의 장벽이 있다고 해도 나를 비롯한 신경과학자들은 굴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헤쳐나가려 애쓰고 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잠시 놔두고 대신에 더 단순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가해지자형 방식으로 이를 진척시킨다. 눈을 좀 낮춰서 그저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뇌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물질적 사건과 상호 연관을 짓는, 즉 짝짓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행복한 느낌을 프로작으로 유도된 세로토닌 증가와 연관짓듯이 객관적인 사건과 주관적인 경험 사이에 일관성 있는 관계를 드러내는 식으로 말이다. 이것은 의식의 신경상관물이라는 것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물질적 사건이 어떻게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지, 혹은 정신적 사건이 어떻게 물질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인과관계를 확정 지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즉 소박하게 짝짓기를 시도하는 쪽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문제의 개념적 수수께끼를 우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의식의 상관물을 찾아내려면 먼저 우리가 물질적인 뇌에게 배달해달라고 요청할 일종의 쇼핑 목록 역할을 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묘사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난관에 봉착한다. 모든 과학이 그렇듯이 신경과학도 무자비하게 객관성을 추구하고 모든 일과 실험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신경과학의 실험들이 모두 정량적인 것, 즉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요지는 의식 상태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것이라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훈련을 받은 전통 과학자들에게는 쥐약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득할 만한 일관적인 의식의 상관물을 찾아내려면 뇌 과정들과 직접 대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주관적인 상태를 묘사해야 한다. 나는 의식이 전부 아니면 전무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정량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켜져 있든지 꺼져 있든지 둘 중 하나인 전등과 비슷한 것이라기보다는 동물계 전체의 진화적인 의미와 태아 단계에서부터 진행되는 인간의 발달 과정 측면 모두에서 뇌가 발달하고 성장함에 따라 의식도 성장한다는 견해다. 이 가변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 이따금 그 점을 더욱 자각할 때가 있다. 의식이 깬다거나 깊어진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때가 그렇다. 나는 실제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의식의 정도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뇌를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매 순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물질적인 것, 즉 실제 과정을 찾아낼 수가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신경생물학적으로 볼 때 의식의 후보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신경집합, 즉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동시적으로 작동하고 해산할 수 있는 수천만 개의 뇌세포로 구성된 대규모 연합체다. 또 마취제처럼 의식을 빼앗는 약물이 매우 일시적인 이 거시적 현상을 대폭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이론은 어느 한 시점에 이 집합이 더 포괄적으로 형성될수록 의식이 더 깊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그 집합의 규모는 뇌세포들의 일시적인 연합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입력되는 자극의 진정한 세기도 그 요인 중 하나다. 자명종이 울리는 순간 무의식 상태에서 눈을 찡그리면서 깨어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명종이 울리지 않고 계속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떨까? 당신은 주변의 외부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면서 일종의 의식을 지닌 기이한 상태에 있다. 나는 꿈을 생성하는 신경집합이 매우 허약하며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외부 세계와 감각에 강한 입력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내부의 신경활동을 통해 생기기 때문이다. 꿈의 신경집합이 작다면 그에 따라 의식도 그다지 깊지 않을 것이며 꿈이 을에 그렇듯이 인과관계에도 맞지 않고 파편적인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가 난무하게 된다. 뇌가 성장함에 따라 의식이 성장한다면 아직 발달하는 뇌를 지닌 아이들의 마음 상태도
이런 작은 신경 집합 모드가 빚어내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어린아이의 행동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계획 및 결과보다는 빠르게 스쳐가는 한순간의 감정에 따라 이끌리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히 깨어있는 어른의 뇌도 이런 더 기본적인 작은 집합 모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단지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나 뇌 연결이 아직 덜 이루어진 상태만이 아니라 뇌에서 작은 집합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어떤 신경 집합이 폭넓게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뇌 화학 물질이 지나치게 많거나 뇌의 감각 입력이 너무나 많이 쇄도하는 바람에 한 신경 집합이 곧바로 다음 신경 집합에 밀려서 제 기량을 발휘할 시간을 얻지 못한다면 어떨까? 나는 이 두 시나리오가 각각 정신분열증과 빠른 속도를 내는 스포츠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작은 집합이 각기 다른 요인들의 산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면에서 감정으로 충만한 내용과 과거나 미래와 무관한 일시적인 의식이라는 공통된 상태를 지닌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인간의 뇌가 정말로 각기 다른 의식 유형과 상관관계가 있는 각기 다른 뇌 상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모드를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지속된 사이버 경험이 빚어낼 수 있는 의식 유형도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개인이 유아에서 유년기를 거쳐 과거와 미래를 지닌 독특한 인간으로 성숙할 때 뇌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20세기가 저물 무렵에 우리가 만발하고 윙윙거리는 혼란 속으로 태어난다는 멋진 말을 남겼다. 갓 태어난 우리는 주변 세계를 오로지 감각적으로만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것은 오로지 뇌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뿐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는 것들이다. 금붕어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놀라운 점은 비록 우리가 뉴런을 가득 지니고 있긴 해도 유아기와 유년기 초에 뇌의 경이로운 성장을 일으키는 것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 증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인간의 뇌가 전반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소성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독특한 개인으로 자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뇌세포가 환경의 자극을 받아서 가지를 더 많이 뻗으면 그에 따라 표면적이 늘어나 연결을 이루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도 알았다. 따라서 이 모든 이용 가능한 연결이 각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적응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도 그리 놀랄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 그 특정한 경험이 시냅스를 재배치하고 재조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독특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한 예로 세모 몇 주가 흘러감에 따라 지속성을 띤 색깔과 모양의 시각 패턴 및 거기에 의례 수반되는 특정한 목소리, 감촉, 냄새에 맞춰 아기의 특정한 뇌세포 사이에는 서서히 연결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연결이 형성됨에 따라 아기는 세계를 오로지 감각만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더 인지적인 존재로 변해간다. 전에는 추상적인 시각 패턴과 소리였던 것이 이제는 엄마로 변형될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아기의 삶에 반복하여 계속 나타난다면 앞서 살펴본 가소성의 사례에서처럼 아기의 뇌는 뇌세포 사이에 독특한 양상의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적응할 것이며 엄마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기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기의 뇌와 바깥 세계의 관계는
일방 통로에서 양방향 대화로 서서히 옮겨간다. 만발하고 윙윙거리는 혼란 속에 계속 빠져 있는 대신에 아이는 입력되는 자극, 사람, 사물, 사건을 자신에게 지극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지각한다. 아이의 뇌는 이 자극을 기존 신경 연결을 통해 평가하며 동시에 그 평가 경험 자체는 신경 연결 상태를 갱신한다. 만 6세경부터 사람의 뇌에서는 여분의 연결, 거의 쓰이지 않는 여분의 연결이 선택적으로 솎아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자신의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특정한 양상의 반응과 기능이 발달하는 과정이다. 아이는 그전까지 실현되지 않은 모든 가능성이 열린 교차로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명확한 방향을 취하기 시작하며 뇌가 매번 새로운 경험에 계속 적응해감에 따라 남들과 점점 달라진다. 결혼 반지를 생각해보자. 아기는 그저 눈에 띄는 감각적 특성, 즉 반짝이는 금, 중앙의 구멍, 매끄러운 둥근 표면 같은 것들 때문에 처음에 관심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지와 연관된 연결이 확립됨에 따라 그 대상은 서서히 당신의 손가락에 끼는 특정한 사물이라는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이윽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특정한 손가락에 끼는 것으로 의미가 한정되고 더 나아가 뉴런 연결이 늘어남에 따라 사랑, 결혼식, 헌신 등 다른 일반적인 반지는 지니지 못한 폭넓은 다면적인 의미를 갖춘다. 우리가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낀다면 그 특별한 대상은 특별한 의미를, 즉 매우 비슷해 보이는 다른 모든 반지들은 지니지 못한 의미를 갖는다. 이 포괄적이면서 고도로 개인화한 경험과 그에 따른 뇌의 독특한 신경 연결은 그 대상의 심오하면서 각별한 의미, 순수한 감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별한 감상적 가치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결혼 반지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의 차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예전의 일방 통로는 이제 양방향 통로가 된다. 아이가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은 기존 연합 관계에 비추어서 해석하지만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경험은 그 연결을 갱신하여 영구히 바꾼다.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의 발달은 뇌와 바깥 세계 사이에 점점 활발해지는 이 양방향 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성숙함에 따라 바깥 세계의 원초적인 감각은 인지적인 평가로 대체되며 사물, 사람, 사건은 개인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기에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단순한 사례를 들어보자. 할로윈에 누군가 유령 복장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어른은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그 상황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다. 어린아이는 새로운 사건을 적절히 해석해줄 사전 경험을 토대로 한 확고한 개념틀이라는 견제와 균형 장치가 없다. 기준틀이 없다면 이 낯선 유령은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어떤 현상, 활동, 사실을 다른 현상, 활동, 사실과 더 연관 지을수록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16살이고 내 남동생 그레이엄이 3살에 불과했을 때 나는 사춘기 누나가 의뢰하듯이 동생을 골탕 먹이면 무척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방법 중 하나로 셰익스피어 작품의 한 대목, 특히 맥베스의 유명한 독백인
내일, 내일, 또 내일을 외우게 했다. 그레이엄은 어린 앵무새처럼 고분고분 따라 외웠고 곧 해보라고 하면 그 유명한 구절을 재빨리 암송해서 내 학교 친구들을 깔깔 웃겼다. 내가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삶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 이라는 구절이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동생은 기껏해야 자기 생일 케이크 촛불을 불어서 끄는 것이라는 식의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신경 연결이 적은 그 나이에는 촛불을 끈다는 것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뜻한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동생은 그 구절을 더 폭넓은 맥락에 놓을 수 없었고 그 말이 촛불의 꺼짐이 아니라 생명의 꺼짐, 즉 죽음의 은유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따라서 이해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다른 식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능이라는 영어 단원의 어원이 이해라는 뜻의 라틴어까지 이어지는 이유다. 그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를테면 IQ 검사가 요구하는 문제들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과 전혀 다른 유형의 능력이며 실리콘 장치에 이식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오래전에 수학자 로저 펜로즈는 직관이나 상식이라는 인간의 핵심 능력의 알고리즘을 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보다 더 앞서 위대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이런 훈계조의 말로 동료의 길을 팍 죽였다. 당신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저 논리적일 뿐이지. 맥베스의 구절을 암기하는 것처럼 입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올바른 출력을 내놓는 것과 진정한 이해를 구분하는 이 방식은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유동적 지능 대 결정적 지능이라는 구분과 잘 들어맞는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커텔은 1963년에 이 두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커텔은 유동적 지능을 이전에 받았던 특정한 훈련이나 교육과 무관하게 어떤 관계를 지각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이 기능은 학습, 경험, 교육과 무관하다고 여긴다. 반면에 결정적 지능은 이전의 학습과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수반한다. 유동적 지능은 10대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쇠퇴하는 반면 결정적 지능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축적함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진다. 심리학 분야에 확고히 자리 잡은 이 구분법은 방대한 신경 연결이 이용되는지 여부와 직접 대응시킬 수 있다. 유동적 처리에서는 맥락에 관계없이 효율적인 입력, 출력 처리가 이루어진다. 내 동생의 사례가 그렇다. 기준틀을 제공할 개인화한 신경 연결이 전혀 필요 없다. 하지만 사전 정보에 의존하는 결정적 처리는 방대한 신경망을 가리키는 탁월한 은유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경망 구조를 말 그대로 세포 사이의 치밀한 상호 연결이 이루어진 작은 결정 구조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을 신경과학적으로 정의한다면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 가져오는 역동적인 신경 연결을 통한 뇌의 개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독특한 주관적인 상태가 물질적인 뇌 수준에서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지 종종 궁금해지곤 한다. 신경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면 정체성은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활동으로 여기는 편이 가장 낫다. 즉, 머릿속에 갇힌 고체 상태의 물질이나 특성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주관적인 뇌 상태, 매 순간 바뀔 수 있는 느낌인 것이다. 나는 자신이 독특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려면
물질적 뇌가 5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첫째, 당신은 온전히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잠들거나 마취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경과학자들은 아직 개인의 독특한 직접적인 세계 경험이라는 주관성을 설명할 객관적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 개념적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필요 조건들을 탐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한 예로 쥐는 의식을 지닐 수 있지만 정체성이라는 자의식은 지니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알아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둘째,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정상적인 성인의 뇌가 기본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이전의 믿음과 경험이 일으키는 견제와 균형 작용을 통해서 사물, 사람, 사건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당신의 독특한 신경 연결 속에 반영된 이 특별한 마음 덕분에 당신은 어느 시점에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쇼핑 목록에 3번째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셋째, 당신의 마음은 2번째 기준에서 말한 자신의 경험과 주된 맥락만이 아니라 이전 경험이 그 뒤에 당신의 폭넓은 믿음에 영향을 미친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기억과 믿음의 차이는 전자가 독자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인 반면 기억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의식에 떠오른다. 믿음은 잠재적인 추가 증거를 통한 타당성 입증에 얼마나 개방적이냐 혹은 저항적이냐 하는 관점을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적 믿음, 이를테면 모든 남성은 여성보다 뛰어나다 에서 더 합리적인 믿음, 태양은 내일도 뜰 것이다 에 이르기까지 믿음은 추가 증거에 얼마나 저항하는가 혹은 의존하는가 라는 중요한 단일 기준에 따라 놓이는 위치가 정해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믿음을 지니는지는 신경 연결의 범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성차별적인 믿음에서처럼 명백하거나 타당하게 어떤 믿음을 강화하거나 내칠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모순된 입력, 이를테면 여성이 명백하게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모순된 입력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는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 잠재적인 타당성 입증 또는 논박도 신경과학 측면에서는 원래의 연합, 믿음을 상쇄시키거나 취소할 잠재력이 있지만 원래의 연결이 너무 강하거나 입증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취소되지 않은 연합이나 연결이라는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당신의 믿음이 보이는 이런 실제 또는 가상의 반응은 이어서 기억을 수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다음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간에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정체성은 단지 마음, 기억, 더 나아가 믿음 집합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황량한 무인도에 홀로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정체성은 어찌 될까? 무인도에서 당신은 실제로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맥락이 없다면 그 문제가 갑작스럽게 출현할 것이다. 마음과 정체성의 차이는 마음이 수동적이고 남들과의 상호작용에 의지하지 않는 반면 정체성은 능동적이고 일종의 사회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당신이 세계를 보는 방식인 반면 정체성은 세상이 당신을 보는 방식이다.
그리고 후자는 사회, 즉 남들이 당신이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맥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네 번째 요구 조건은 맥락 의존적 작용 반작용이다. 한 예로 가족 내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처음 유년기에 원초적이면서 추상적인 감각들의 덩어리에서 엄마라는 지각으로 서서히 변형되는 색깔, 소리, 냄새, 시각 패턴을 통해 얻은 강한 관념 연합에 토대를 둔다. 따라서 유년기의 가족 내 정체성은 순간적인 의식과 강하게 연관되고 어떤 경쟁하는 대안 역할로 대체되어도 별 위험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가정과 무관한 다른 관계와 맥락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가족 내 정체성은 많은 대안 중 하나로 밀려나 의식을 계속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결혼식, 장례식이라는 맥락에서처럼 가족 정체성이 촉발될 때 그것은 다시 전면으로 나와 강력한 정체성이 될 것이다. 대조적으로 나중에 발달하는 정체성들은 훨씬 더 짧은 기간에 걸쳐 대체로 훨씬 더 간헐적으로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아닌 때에 갖추어질 것이다. 가족 정체성과 달리 나중의 정체성들에서는 매 순간의 맥락이 훨씬 더 두드러진 요인이 된다. 다섯째로 가치와 기억으로 충만한 특정한 맥락 내에서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이 사례는 이제 더 폭넓은 얼개에 통합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엮은 당신의 이야기로 말이다. 따라서 대단히 폭넓고 복잡한 뉴런 연결망을 배경으로 매 순간 주관적으로 포착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 이야기가 자기 정체성이 이런 것이라는 순간순간의 느낌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생에 걸쳐 쌓이는 기억과 믿음이 어느 한순간의 의식으로 귀결된다는 이 시나리오는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순수의 전조에 나오는 유명한 식구를 떠올리게 한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의 손바닥으로 무한을 움켜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움켜쥐어라.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름의 시간을 지니지만 이제는 그 이전이나 이후의 다른 모든 사건들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정체성은 아로 새겨진 장기적이고 일반화한 신경망인 마음과 일시적인 의식, 즉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반짝 형성되는 뉴런들의 거시적인 연합을 결합하는 시공간적 현상이다. 장기적이고 일반화한 연결망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며 그것은 이제 어느 순간에든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의식이 정말로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반짝 형성되는 거시적인 뉴런의 연합과 관련이 있고 지속성을 띤 뉴런 연결망, 마음이 더 광대한 연합, 뉴런 집합을 추진할 수 있다면 뒤따르는 더 깊은 의식은 당신이 마주치는 사건, 사람, 사물의 더 깊은 이해와 직접 연관될 것이다.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이 신경과학적 시도에서 얻는 중요한 깨달음은 마음이 의식하는 한순간 한순간의 맥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놓치거나 잃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